안녕하세요. 정상으로 인도하는 사람들 셀파 김혜성입니다. 네, 잠시 쉬셨나요? 네, 자 이번 시간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5페이지서부터 이제 출발하실 거고요. 네, 자 재무제표의 종류와 특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이제 재무제표의 첫 번째 재무상태표. 재무상태표의 특징부터 하나씩 조금 알아보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상태표, 재무상태표만 일정 시점의 재무상태를 나타내준다. 그쵸? 일정 시점, 몇 월 며칠, 현재. 그래서 기초의 재무상태, 기말의 재무상태 이렇게 표현하실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재무상태표는 유동성 배열법에 의해서 작성을 한다. 현금 흐름이 빠른 것부터 우선순위로 작성을 하게 된다. 그 다음에 유동과 비유동의 구분은 1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죠. 그 1년은 언제까지? 내년 12월 31일까지를 1년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항목의 구분 통합 표시해줘야지 되고 당연히 총액으로 표시한다. 자, 일단 재무상태표에는 첫 번째 뭐가 있죠? 자산. 네, 자산은 다시 두 가지로 우리 뭐랑 뭐가 있죠?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이 있더라. 다시 유동자산은 두 가지로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으로 나누어진다.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으로 나누어지고 비유동자산은 다시 네 가지로 우리가 구분이 될 거고 우리 투자자산, 유형자산, 그리고 무형자산, 그리고 기타 비유동자산. 자,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되는 거. 이건 당연히 다 알고 계시죠? 자, 우리가 당좌자산은 현금화가 빠른 그런 자산들, 1년 이내 현금화가 가능한 거고, 재고자산은 뭐가 목적인?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우리가 재고자산이다. 우리 재고자산에서 제일 중요하게 배운 게 뭐야? 이 재고자산이 바로 우리 회사의 뭐더라? 업이다. 업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 이 업을 우리는 회계상에서 상거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그러니까 재고자산과 관련된 거래는 상거래라 하고 재고자산과 관련이 없는 거래들, 예를 들어서 컴퓨터를 사용하기 위한 컴퓨터를 구매한다든지 자동차를 구매하는 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상거래다라고 표현을 하지 않아요. 회계상에서 상거래는 재고자산 거래를 얘기하는 것이다. 자, 그 다음 투자자산은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유형자산은 장기간 동안 뭐 하는 게 목적이더라? 사용하는 것이 목적이더라. 장기간 동안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자산을 우리가 유형자산. 무형자산은 형태가 없지만 권리 등을 가지고 있는 자산을 우리가 무형자산. 그 다음에 기타 비유동자산은 내 것이지만 사용할 수 없는 자산을 우리가 기타 비유동자산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계정 과목 안에 있는 것까지 제가 설명을 다 안 드려도 괜찮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어차피 계정 과목 우리 순서대로 또 나오니까 여러분들 다음 시간서부터 이제 현금서부터 따로따로 이제 또 배우시게 될 거니까 기본적으로 이 정도의 구분은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부채예요. 부채. 부채는 두 가지. 뭐랑 뭐가 있더라?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 그래서 우리 비유동부채만 암기하시면 되죠. 그쵸? 비유동부채 뭐 있었어요? 사채, 장기차입금, 퇴직급여, 충당부채. 그래서 사장퇴.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요즘 시험에 가끔 임대보증금 뭐 이런 것들이 나오기는 합니다. 그래서 임대보증금 하나 옆에다가 적어 두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요즘 시험에 간혹 자주 등장을 하니까 임대보증금.
하나 정도 여러분들이 추가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문제 여기까지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 문제는 여기 3번. 자본이에요. 뒤에 자본에 가서도 설명을 다 드릴 거고, 우리 회계 때 자본을 기본적으로 배웠기 때문에 암기는 어느 정도 하고 계셔야지 돼요. 하고 계셔야지 되고, 그리고 지금서부터는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지 되고. 그래서 자본은 우리가 몇 가지로 나누죠? 5가지.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자본금. 그리고 자본 잉여금이 있고요. 그리고 자본 조정. 그리고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익 잉여금. 자, 이렇게 5가지로 구분을 하죠. 5가지로 구분을 하고, 자본금은 무조건 우리 어떻게 외웠죠? 발행주식수 곱하기 액면. 무조건 액면으로 기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본잉여금은 우리 어떻게 외웠어요? 주감자. 그래서 주식발행 초과금, 감자차익, 자기주식 처분이익 이렇게 3가지 외우셨죠? 자, 그 다음 자본조정은 2가지로 우리가 플러스 항목이 있고 마이너스 항목이 있더라. 자본조정이라는 것은 뭐야? 자본조정은 자본금이나 자본잉여금이 될 거예요. 될 건데 아직 거래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자본조정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금이나 자본잉여금에 플러스 마이너스 할 것들이다. 근데 마이너스는 잉여금이 아니니까, 잉여금은 남는 돈이니까, 그래서 자본조정에 들어가 있더라. 여기에는 신주청약 증거금이라고 하는 게 있고, 미교부 주식 배당금이라고 하는 게 있더라. 마이너스는 다시 주감자가 나오더라. 주감자 그리고 자기 주식이 있더라. 이렇게. 그래서 주식 발행 초과금, 감자차익, 자기 주식 처분이익 이렇게 되고, 주식 할인 발행 차금, 감자차손, 자기 주식 처분 손실 이렇게 마이너스가 생기는 것들은 자본 조정 항목에 들어간다. 자, 그리고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은 이익 잉여금에 플러스 마이너스 할 것들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 아직 거래가 끝나지 않았다. 그래서 이걸 우리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앞에서 뭐라고 했죠? 미실현 보유손익을 기록하는 곳이에요. 미실현 보유손익.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손익이 생겼는데 실현이 되었다 안 되었다? 아직 안 되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걸 기록하는 곳을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라 하고, 여기에는 매도 가능증권 평가손익이 있고, 그 다음에 재평가 잉여금, 재평가 차익, 재평가 이익, 그냥 재평가라고 알아두시고, 나중에 이제 자본단원에서 다시 또 설명드릴 건데 무조건 300번대입니다. 그것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익 잉여금 안에는 이익 준비금, 그리고 임의 적립금, 그리고 미처분 이익 잉여금이 있어요. 자, 이렇게 나눠지게 되고, 우리 이익 준비금은 회사에 이익이 생겼는데, 우리 주식회사는 이익이 생기면 이익을 주주들한테 나눠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다 나눠주지는 말아라. 최소한 현금 배당의 10분의 1은 남겨놔라. 라고 정해놓은 것을 이익준비금. 왜냐하면 회사가 이익 생겼는데 이익 다 나눠주고, 그럼 내년은 또 뭘 가지고. 이렇게 해서 회사 안에도 축적이라는 게 조금 필요하더라. 어느 정도까지는. 언제까지? 자본금의 2분의 1 정도까지 이익준비금이 쌓일 때까지는 조금 모아둬라. 회사 안에 모아둬도 괜찮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익준비금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임의적립금. 이 부분은 제가 자본단원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임의적립금이라고 하는 것은 회사가 어떠한 목적에 의해서 그 목적에 맞게 돈을 회사 안에다가 모아두는 것을 우리가 임의적립금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목적에 맞는 돈을 모아놓는 적립금을 우리가 임의적립금. 여기에는 적극적 적립금, 소극적 적립금 이렇게 있는데 소극적 적립금은 어떤 사고가 나면 그걸 메꾸면 없어져 버려요. 없어지고 일회성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적극적 적립금은 한번 쓴 것 같은데 쓰면 또 다른 자산이 생겨요. 그래서 다시 재사용을 할 수 있는 적립금을 우리가 적극적 적립금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사업 확장 적립금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사업 확장 적립금을 회사 안에다 이렇게 모아놨어요. 모아놨는데 실제로 우리 본사 하나를 샀어. 그러면 본사 하나를 새로 건물을 지었다. 그러면 건물이라는 자산이 들어온과 동시에 또 돈은 돈대로 나가겠죠. 그런데 우리 회사 안에다가 모아놨던 적립금은 이제 목적이 다 달성됐어요. 그러니까 이 적립금은 다른 용도로 또 쓸 수 있어요. 이해가 좀 되시죠? 나중에 자본단원에서 다시 자세히 또 설명드릴게요. 어떠한 목적에 의한 거다. 그 다음에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말 그대로 우리 당기순 이익을 기록해 놓은 것이다. 당기순 이익을 우리가 기록해 놓는 거고, 이 당기순 이익을 처분을 하고 남는 돈을 우리는 2월 이익 잉여금이다 라고 해서 2월 이익 잉여금을 포함하게 됩니다. 미처분 이익잉여금. 여기까지 요만큼이 재무상태표의 자산, 부채, 자본에 대한 분류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이제 줄줄줄줄줄 외우고 계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자, 재무상태표 여기까지 하고, 자, 이제 두 번째는 손익계산서. 손익계산서부터는 일정 기간 동안의 경영 성과를 나타내 주는 거고, 중요한 건 발생주의에 의해서 우리가 단기분에 대한 것만 손익계산서로 들어가야 한다 그랬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단기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기록을 할 거다. 자, 우리 특징에 교재 6페이지 보시면 일정 기간 경영 성과를 나타내는 재무제표이다. 미래 현금 흐름과 수익 창출 능력 등의 예측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랬거든요. 예측? 이걸 미래 가치를 우리가 알아볼 수 있을까요? 그냥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예를 들어서 A라는 기업이 100억의 당기순이익이 생겼어요. 이 회사는 좋은 회사일까요? 나쁜 회사일까요? 좋은 회사. 100억이니까 엄청 큰 돈 같아. 이 회사가 전년도에 당기순이익이 1억 원이었던 회사였어요. 그러면 1억 원이었던 회사가 100억이 됐으니까 엄청 성장을 한 거죠. 그럴 경우에 좋은 회사. 그런데 전년도에 당기순이익이 1조 원이었던 회사야. 어마어마하게. 그런데 올해 당기순이익 100억이 됐어. 그러면 투자자들 입장에선 투자금을 빨리 회수해야 이 회사 이제 망할지도 모르겠는데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억이었다가 100억이 되면 참 좋은 회사가. 그 다음 혹은 1조에서 100억이 돼버리면 이 회사 문 닫을지도 모르겠는데 이런 위험 부담이라는 걸 볼 수 있더라. 그래서 회계라고 하는 건 과거와 현재를 비교함으로써 이 회사의 정확한 수치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A라는 사람한테는 100만 원이 큰 돈일 수도 있지만 B라는 사람한테는 아주 작은 돈일 수도 있더라. 그러니까 회계는 항상 상대적으로 내 입장에서 봐야지 되고 나의 과거와 나의 현재, 그걸 가지고 우리는 미래를 볼 수 있더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는 회계에선 발생주의다. 그 다음에 미래 손익계산서에서 미래 현금 흐름의 예측이 가능하다. 이런 걸 볼 수 있더라. 그 다음에 우리 기간 배분한다라는 표현은 우리가 수익과 비용, 그 중에서 이제 비용이죠. 감가상각비 같은 것들을 우리가 기간 배분한다. 자산의 가치를 기간 배분해서 비용으로 인식을 하게 된다. 수익 비용 대응은 일정한 수익을 얻기 위해서 비용이 따라다닌다라는 표시고,
구분 표시는 당연히 구분을 해야 하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총액으로 표시를 하게 됩니다. 자, 한번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손익계산서 꼭대기에는 매출액이 있죠. 매출액에서 마이너스 매출 원가를 빼주시면 우리 매출 총이익이 나오나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판매비와 관리비, 판관비,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주시게 되면 우리 영업이익이라고 하는 게 나오게 되고 영업이익에 플러스 영업외 수익 마이너스 영업외 비용 을 빼주시고 나면 우리 세금 내기 전 순이익 그래서 우리는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 라고 하는 걸 계산을 하실 수 있고 마지막에 법인세를 빼주시고 나면 이제 우리 당기순이익이 나오게 됩니다. 당기순이익이 나오게 된다. 뭐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우리 회사의 재고자산과 관련된 이렇게 매출 이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업이다. 회계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이제 우리 매출원가 계산할 줄 아시죠? 매출원가? 매출원가 T자 그려서 기초에 순매입을 더해서 기말을 빼주시게 되면 우리는 매출 원가를 산출하실 수 있죠. 그렇죠? 양쪽의 합계는 서로 같아야 하고 우리는 이 합계 금액을 뭐라고 부른다? 판매 가능액이라 한다. 우리 회계 때 다 배웠던 부분들이에요. 회계 때 다. 그리고 잘 기억 속에 없어요. 그러면 오늘서부터 다시 또 외우시고 시작하시면 됩니다. 뭐 그렇게 크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니까 요 정도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 자, 이 중에서 우리는 수익에 해당하는 건 두 개밖에 없어요. 매출 수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영업외 수익이 있어요. 수익은 이렇게 두 가지. 그래서 영업 수익이라고도 하고 영업외 수익. 그러니까 업과 관련돼서 벌어들인 돈, 업 외에 벌어들인 돈 이렇게 나눠주시면 될 것 같고 비용이 많아요. 매출원가, 판매비와 관리비, 영업의 비용, 법인세. 그런데 매출원가는 이렇게 계산해서 나온 매출원가가 있으니까 그냥 하나. 그 다음 법인세도 법인세 하나. 그런데 판매비와 관리비 계정 과목이 많고 영업의 비용이 많다 보니까 저는 영업의 비용을 그냥 외우셔라. 그래서 영업의 비용에는 이자 비용, 기부금, 무슨 손, 실, 그리고 기타의 대손상각비가 있더라. 요만큼만 외우시면 영업의 비용은 또 그냥 바로 패스해요. 우리 회계 때 시험 문제에서 다음에 계정 과목 분류가 다른 것은 이런 문제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판매비와 관리비랑 영업의 비용 막 섞어놓고 찾으세요. 라고 하는 부분들. 그래서 저는 영업의 비용을 빨리 외우고 그 다음에 판매비와 관리비는 나머지들을 다 판매비와 관리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손익계산서 요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현금 흐름표입니다. 유일하게 현금 흐름표만 현금주의로 작성이 됩니다. 현금주의. 그러니까 현금주의라고 하는 것은 현금주의는 돈이 들어오고 나갈 때 수익 비용으로 처리한다. 그러니까 손익계산서는 뭐예요? 돈을 줘야 할 것 같은 상황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수익 비용 생겨라. 이렇게 돼 있는 거고 현금주의는 실제 들어오고 나가야지만 이걸 인정을 해주는. 우리 시험 문제에는 많이는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많이는 안 나오다 보니까 그냥 간단하게만 현금 흐름표에 현금 흐름이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영업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투자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재무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이렇게 우리 회사에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걸 정리하는 장부예요.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데 어떻게? 영업활동과 관련해서는 얼마가 들어오고 얼마가 나갔니? 투자활동으로 인해서는 얼마가 들어오고 얼마가 나갔니? 재무활동으로 인해서 얼마가 들어오고 얼마가 나갔니를 한눈에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결국 영업활동이다라고 하는 개념은 영업활동은 우리 회사의 매입, 매출, 그 다음에 기본 운영과 관련해서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들을 정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투자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말 그대로 투자예요. 투자. 그러니까 유가증권 거래를 한다든지, 혹은 대여를 한다든지, 금융거래 같은 것들을 해서 돈으로 돈을 버는 개념을 우리가 투자활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재무활동은 우리 회사의 자금과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자본활동이라든지 혹은 사채라든지 장기 차입금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관련된 거래들을 우리가 재무활동과 관련한 현금 흐름이다.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잘 모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 시험 문제는 지금까지 그닥 나온 적은 없어요. 그래서 세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구나라는 거 정도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 자본 변동표. 자본 변동표. 자본 변동표는 여기에 있는 이 자본의 흐름을 그대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을 자본 변동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이 자본 변동표에서 가장 크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우리 증자했을 때 혹은 감자했을 때, 그 다음에 잉여금을 처분했을 때, 혹은 자기 주식 거래라든지 이렇게 우리 회사의 자본과 관련된 증자, 감자, 잉여금, 처분, 자기 주식, 그 다음에 우리 회사의 최대 주주가 누구예요? 주식을 몇 프로 가지고 있어요? 이런 개념들을 한눈에 볼 수 있게끔 만들어준 걸 우리가 자본 변동표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재무제표 주석입니다. 주석. 주석은, 이제 세무 2급쯤 왔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녹색 창에다가 다트 전자공시 시스템 여기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면 삼성전자, 우리 회사가 상장돼 있으면 우리 회사 이름을 쳐보면 여기에 전자공시라고 해서 매 분기 보고서가 다 올라가 있어요. 그 보고서를 보다 보면 그 보고서에 주석이라는 게 있어요. 양이 엄청 많은데 예를 들자면 삼성전자의 주석 같은 경우는 우리 회사 이름은 삼성전자. 우리 회사는 어떤 업무 부분과 어떤 업무 부분들이 있고 그 부분들이 각각 하는 일들은 어떤 일들이고 어떻게 돈을 벌고 있는지, 우리 회사가 무엇 하는 회사인지, 그 다음 자금 흐름의 재무제표 중에 어떤 것들이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지, 말 그대로 보충 설명인데 이 주석을 저는 여러분들이 꼭 한 번쯤은 회계라는 걸 우리가 좀 배우시는 분들이다. 그러면 꼭 한 번쯤은 처음서부터 끝까지를 한번 쭉 읽어보셨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기업이, 해당 기업이 뭐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한눈에 다 보실 수 있으세요.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회계 기초 지식이 조금 없으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지금 세무 2급까지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좀 배우셨다면 충분히 주석을 한번 읽어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른 것보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회계를 배우면서
크게 두 가지 정도만 조금 오늘 하나만 더 짚어볼게요. 여기 있는 이 발생주의. 발생주의. 너무 중요한 단어니까 발생주의다. 발생주의를 제가 회계 때 뭐라고 설명을 드렸었냐면 발생주의 당기분만 수익 또는 비용이어야 한다. 그리고 당기분은 수익 또는 비용이어야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어요. 당기분만, 여기서는 당기분은 이렇게 돼 있는데 첫 번째 당기분만 수익 또는 비용이어야 한다. 이건 뭐냐면 돈 거래를 이미 했어요. 돈 거래를 했는데 돈 거래의 양이 너무 많은 거야. 내년도 것까지 거래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내년도 것까지 먼저 지급했다든지 내년도 것까지 먼저 받았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 중에서 당기분에 해당하는 것만 수익이나 비용이어야 한다. 결국 선급 선수가 발생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당기분은 수익 또는 비용이어야 한다. 이 거래는 돈 거래를 아직 하지 않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미지급이 생긴 상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돈을 실제 거래를 하지 않았더라도 올해 거에 해당해 당기분에 해당해 그러면 수익으로 인식해야 되고 비용으로 인식해야 한다. 그래서 이 발생주의의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회계에서 사용하는 예를 들어서 취득원가 그 다음에 공정가치 이런 표현들이 있죠. 취득원가는 내가 샀을 때의 가격이고 공정가치는 남들끼리 거래하고 있는 시장가치를 의미하는 거고 우리 이제 시가라는 표현도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회계를 배우면서 나중에 이제 사채단원에서 이제 조금 더 자세히 배울 건데 현재가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이건 사채단원에서 다시 또 설명을 드릴 건데 미리 한 번쯤 들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현재가치다. 현재가치는 뭐냐? 현재가치는 예를 들어서 지금 100만 원과 3년 후에 100만 원은 가치가 조금 다르겠죠. 쉽게 설명드리면 지금 100만 원으로 초코파이 10개를 사 먹을 수 있는데 10개를 3년 후에는 100만 원으로 초코파이를 8개밖에 못 사 먹는다. 왜요? 물가가 올라가니까. 물가가 올라가니까 3년 후에는 8개밖에 못 사 먹는데요. 그러면 3년 후 액면 100만 원은 3년 후에 액면 100만 원은 지금으로 따졌을 때 얼마냐를 계산하는 게 현재 가치예요. 그러니까 8개밖에 못 사 먹으니까 지금의 가치로 따지면 8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겠죠. 그쵸? 이런 걸 현재 가치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기 액면 금액의 지금 가치를 우리는 현재 가치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니까 이런 용어들을 조금 여러분들이 한 번쯤 더 들어보셨으면 좋겠다 해서 설명을 드린 거예요. 어떻게 정규 수업으로 오늘 첫 시간이었는데 뭐 지난 시간은 조금 워밍업이었고 어떻게 다 이해는 조금 되셨을까요? 제가 이렇게 실제 대면 수업을 하게 되면 그냥 오프라인 수업에서는 이렇게 여러분들의 눈을 보면서 제가 이해를 했는지 못했는지를 판단을 하고 이해를 못하면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리고 뭐가 잘못됐네 뭐가 됐네를 제가 빠르게 판단할 수 있는데 온라인 수업에서는 제가 이게 조금 불편해요. 저도 강의하면서도 조금 많이 불편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궁금하신 점은 저희 카페에 질문 남겨주세요. 아시겠죠? 이해가 잘 안 되시고 하시면 제가 고등학생들한테 계속 주문하는 방식이에요. 그냥 고등학생들 수업할 때는 제가 이렇게 하면 자 찍어 집에 가서 50번씩 써. 이게 맨날 숙제예요. 뭐 중요한 건 50번, 뭐 조금 중요하지 않은 건 이건 10번만 쓰자. 왜냐면 고등학생들한테는 회계가 너무 어려운 외계어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커버하기 위해서 제가 반복해서 계속 쓰라고 얘기를 계속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반드시 여러 번 쓰면서 암기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암기보다는 이해를 하셨으면 더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힘들면 계속해서 복습을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